숨이 턱 막혔다. 새벽 6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알람처럼 정확하게 내 고막을 찔렀다. 한은성, 너 이리 좀 와보렴. 이 콩나물 내가 사온 거니? 남편 이현우의 셔츠를 다리던 손을 멈추고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다. 식탁 위에는 콩나물 한 봉지가 덩그러니 던져져 있었다. 마치 내가 저지른 천인공로할 죄의 증거물처럼.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에 손을 비비며 불안하게 대답했다. 이 가격표 좀 보렴. 3,000원. 시장 모퉁이 할머니네 가면 2,500원에 이만큼 한가득 살 수 있는데 우리 집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콩나물 봉지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소리쳤다. 손톱이 비닐을 뚫을 기세였다. 너처럼 돈 한 푼 안 벌어본 여편네는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지. 500원. 그깟 500원을 이렇게 날려. 30분 후 꼬박 30분 동안 나는 죄인처럼 그 자리에 서서 500원 때문에 시작된 인격 모독을 견뎌야 했다. 흘깃거시를 쳐다보니 내 남편 이현우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경제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마치 이 소동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듯이. 마침내 그가 신문을 내려놓았을 때 내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내 편을 들어주려는 걸까? 엄마도 다 이 집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은성씨, 사회생활 안 해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나 본데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에서 막달인 셔츠를 받아들고는 방으로 직행했다. 나를 돌아보는 일조차 없이. 그 순간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이 집에 사는 숨쉬고 밥하는 감정 없는 가구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한 뼘 한 뼘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래, 시골 출신의 부모도 없는 고아인 내가 광화문에서 잘나가는 미래 벤처 대표인 그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무슨 불평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들 가족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고 지난 3년간 나 자신을 세뇌시켜온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죄악의 콩나물로 무침을 만들었다. 밥상에서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도 계속 투덜거렸다. 어휴, 정말. 파 한 단을 사도 내가 직접 따라 나서야지. 안 그러면 이 집 살림 거덜내고도 남겠어. 나는 밥그릇에 담긴 밥을 씹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나의 결혼 생활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끝없는 능지처참. 며칠 후 이현우의 회사 미래 벤처의 창립 5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다음 라운드 투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했다. 나는 이 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심플하지만 재단이 훌륭한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이건 그와 결혼하기 전 나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옷이었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렸다. 그의 대표이사 아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적어도 그의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약간의 긴장과 기대를 품고 호텔 연회장 입구에 섰을 때 이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막아섰다. 꼴이 그게 뭐야.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탄이 아닌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누가 여기 오랬어? 전 당신 아내니까 당연히 그가 내 말을 끊으며 비웃었다. 당신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알아? 금융이나 시장에 대해 뭘 안다고. 여기서 사고 치지 말고 썩 꺼져. 그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명찰 하나를 집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뒤에 가서 지원팀이나 도와. 직원들 도시락 나눠주는 거이 그건 간단하잖아. 당신도 할 수 있지? 심장이 얼음물에 담근 칼에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를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낯설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이 노골적인 경멸만이 가득했다. 현우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가. 여기서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는 그 말을 뱉고는 몸을 돌려 귀빈으로 보이는 손님을 향해 순식간에 아첨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는 지원팀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명찰이 꽉 쥐어져 있었다. 주위는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나만은 세트장을 잘못 찾아온 웃음거리 같았다. 나의 정성스러운 치장, 나의 그 보잘것없는 기대는 그의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묵묵히 돌아서서 내게 할당된 지원팀 구역으로 가려던 순간 헤드 테이블에 앉은 한 사람의 모습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수진, 이현우의 비서였다. 그녀는 샴페인색의 고급 드레스를 입고 가족석의 가장 상석, 바로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살갑게 잡고 입이 귀에 걸려라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은 그 드레스, 내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다. 며칠 전 내 옷장에서 기묘하게 사라졌던 바로 그 드레스였다. 내가 18살 생일 때 엄마가 프랑스 디자이너에게 직접 부탁해 맞춰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 그게 왜 정수진의 몸에 걸쳐져 있는 걸까? 정수진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승리자의 여유로운, 도발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살짝 과시하듯 자신의 약간 부른 배를 쓰다듬었다. 그런 거였구나. 전부 사실이었구나. 내가 애써 무시했던 그의 휴대폰 속 수상한 문자들, 늦은 귀가 때마다 묻어오던 낯선 향수 냄새, 정수진을 향한 시어머니의 유별난 다정함.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큰 바보는 나였다. 눈앞이 핑 돌며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벽을 짚고 도망치듯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는 화장이 번진 채 엉망인 여자가 서 있었다. 너무나 우스웠다. 한은성, 한은성. 너는 가짜는 사랑 때문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신데렐라 행세를 했지? 결과가 어때? 진심은커녕 가장 철저한 모욕과 배신을 당했잖아. 그때 화장실 칸막이 밖에서 정수진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숨을 죽였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정수진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아까 헤드 테이블에서 김 이사님이 제 옷 센스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랑은 다르게 아무리 좋은 걸 입혀놔도 촌티를 못 벗는다니까요. 그럼 누굴 며느리로 삼을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수진아, 넌 뱃속에 우리 금쪽 같은 손주 잘 챙기기만 해. 우리 이씨 집안의 희망이다. 현우가 이번에 시리즈 A 투자만 받으면 바로 그 촌뜨기년을 쫓아내고 너를 정식으로 들일 거야. 현우가 나한테 약속했어. 재산은 한 푼도 못 떼어주게 할 거라고. 정말요, 어머님. 현우 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걘 그 여자한테 진작 질렸어. 그나마 말 잘 듣고 우리 시중 드는 맛에 데리고 있었던 거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년 하나 쫓아낸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칸막이 안에서 나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내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 눈에 나는 사람도 아니었다.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숨 쉬는 쓰레기일 뿐이었다. 한참을 울 줄 알았다. 무너져 내리고 미친 여자처럼 뛰쳐나가 따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얼굴에 물기를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절망과 고통에 찬 얼굴이 아니었다. 무섭도록 싸늘하고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 두 눈에서는 내가 본 적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웃음이 나왔다. 그래,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좋아. 그렇게 가족 상봉이 하고 싶고 그 투자가 간절하고 나를 내쫓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는 화장실을 나섰다. 그 빌어먹을 지원팀 구역이 아니라 등을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2층 VIP 룸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곳은 최상위 핵심 투자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현우의 운명은 지금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은 지금부터 오직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이현우는 와인잔을 든 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비굴하고 아첨하는 얼굴로 내가 그 육중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이현우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었고 이내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씩씩거렸다. 너 미쳤어. 누가 너더러 여기 오랬어.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당장 꺼져. 나는 그를 무시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그를 넘어 상석에 앉은 기품 있는 노인을 향했다. 대한캐피털의 김 이사, 대한민국 벤처 투자업계의 거물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며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나를 잡아 끌려는 이현우의 손을 뿌리치고 방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모두의 놀라거나 경멸하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나는 주머니에서 이현우가 늘 비웃던 구형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은성. 내가 꺼지랬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현우의 얼굴은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가장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마침내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이현우 대표님, 진정하세요. 전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려고요. 나는 그 말을 하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VIP 룸 전체에 전화 연결음인 뚜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현우는 정신병자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고 그의 뒤에 있던 투자자들도 수군거리며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나른하면서도 살짝 쉰 듯한 여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온 자의 여유와 위엄이 묻어났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다. 나는 지금껏 내본 적 없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웬일이야, 갑자기. 그 평범한 행복 놀이는 이제 끝난 거니?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미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한 이현우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네, 엄마. 저희 놀이 이제 그만할래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미래 벤처라는 회사, 지금 진행 중인 시리즈 A 투자, 전부 철회시켜주세요. 이현우의 눈이 터질 듯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라도 들은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이유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이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그 회사 최대 채권자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 방금 저더러 직원들 도시락이나 나눠주라고 하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VIP 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전화기 너머 여의도의 여제라 불리는 나의 어머니,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대가 한미경 회장이 의미심장한 콧소리를 냈다. 알았다. 우리 딸 실컷 놀았으면 이제 집에 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회사는 내가 1초도 더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어. 바로 법무팀 시켜서 처리할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눈앞에 이현우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불과 10몇 초 만에 시뻘건 색에서 새하얗게 그리고 마침내 핏기 하나 없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의 눈에 서린 경악, 공포, 그리고 완전한 망연자실함은 지난 3년간 내가 본 그의 표정 중 가장 통쾌한 것이었다. 주변의 투자자들, 김 이사를 포함한 모두가 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친 여자를 보던 눈빛에서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신을 보는 눈빛으로. 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현우를 향한 시선에는 동정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현우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가을바람 앞에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 너 대체 누구야?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잘난 남편 이현우 씨는 내가 지방 출신의 기댈 곳 없는 고아인 줄 알았겠지. 당신이 말한 그 시골이 사실은 내 명의로 된 3만 평짜리 리조트 부지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로 커진 그의 동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방금 당신이 전화로 들은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그 한미경 회장님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미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더는 보지 않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어머니의 지시는 그 어떤 행정명령보다 신속했다. 투자처로의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VIP 룸의 육중한 문이 밖에서 거칠게 열렸다. 회사의 재무팀장인 장 부장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는 비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맬 겨를도 없이 얼굴 가득 땀과 공포를 매달고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이현우는 아직 내가 한미경 회장의 딸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장 부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대표님, 장 부장은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저희 최대 투자사인 퀸즈 캐피털에서 방금 메일이 왔습니다. 모든 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저희가 신청했던 30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반려 처리했답니다. 뭐라고? 이현우는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벌떡 일어섰다. 장 부장은 울상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방금 연락이 와서 최대 보증사가 보증을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 기업 신용 한도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협력업체 대금도 한 푼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벌써 몇몇 업체에서는 당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금줄 동결. 미래 벤처처럼 끊임없는 투자 유치로 허울뿐인 번영을 유지해온 회사에게 이 네 글자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이현우의 얼굴이 잿빛에서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방금 전까지 그에게 웃어주던 투자자들이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그와 선을 긋는 것을. 이것이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업의 실체였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내가 한 것은 고작 벽돌 하나를 살짝 뺐을 뿐인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여전히 소란스러운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내 목표는 명확했다. 정수진. 그녀는 여전히 헤드 테이블에 앉아 시어머니와 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초 단위로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 소리는 이 멋진 쇼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모든 시선이 나를 따라 움직였고 홀은 점차 조용해졌다. 나는 정수진의 앞에 섰다. 그녀는 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보다는 경멸과 오만함이 더 컸다. 도시락이나 나르러 쫓겨난 여자가 감히 이곳에 와서 망신을 자초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투는 여전히 날카롭고 비아냥거렸다. 넌 여길 왜 와? 도시락은 다 나눠줬니? 눈치도 없이. 우리가 귀한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 나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오직 정수진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옷 참 예쁘네요.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정수진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현우 오빠가 특별히 준비해준 거예요. 그래요. 나는 비웃었다. 이현우 씨 취향이 그 정도로 좋진 않은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 드레스는 제가 18살 생일 때 우리 엄마가 프랑스 디자이너 알랭 듀부아에게 부탁해 제 몸에 맞춰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라는 걸. 이름은 제투알. 내 이름 하는성에서 따온 거죠. 정수진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알랭은 자기가 만든 모든 오트쿠티르 드레스의 은밀한 곳에 고유한 표식을 새기는 버릇이 있어요. 이 네투알의 표식은 바로 가슴에 단 그 브로치 뒤에 있죠. 나는 말과 동시에 벼락처럼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에 달린 평범해 보이는 백금 브로치를 낚아챘다. 그녀가 반응할 틈도 없는 속도였다. 나는 브로치를 뒤집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뒤에는 과연 별과 알파벳 H가 조합된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충격으로 커진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 브로치는 드레스와 세트예요. 가격은 3억 원에 당신은 그걸 그냥 싸구려 액세서리처럼 달고 있었던 거고요. 주위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도둑을 보는 눈으로 정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수치심과 모욕감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남이 버린 쓰레기 줍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나는 그 값비싼 드레스를 쓰레기라고 칭하며 말했다. 그 옷은 당신 줄게요. 그리고 나는 손안의 브로치를 꽉 쥐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하지만 이 브로치는 당신 따위가 가질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돌아섰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경멸과 조롱을 받도록 내버려 둔 채 그녀가 꿈에 그리던 화려한 사교계의 무대는 이 순간 그녀를 심판하는 형벌의 장이 되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내 목소리가 나가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은성아, 너 빨리 좀 와봐. 집에 난리가 났어. 웬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집을 비우라는 거야. 당장 나가라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내 입가에 맺힌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이미 넋이 나간 채 분노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둘러싸여 상갓집 개처럼 초라해진 이현우에게 다가갔다. 나는 휴대폰을 그의 귀에 가져다 대 그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똑똑히 듣게 해주었다. 그는 멍하니 나를 보았다. 집이 왜?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어머, 그래요. 나는 놀란 척 눈썹을 치켜떴다. 잊었나 봐요. 예전에 일산에 있는 이 아파트 살 때 당신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 사는 친척한테 부탁해서 전액 현금으로 산 건데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친척한테 부탁하긴 했죠.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감상하며 천천히 진실을 밝혔다. 그 친척은 우리 어머니 명의의 사설 자선재단이었어요. 이 집은 계속 재단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당신들은 그저 사용권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용권 계약서에는 똑똑히 적혀 있어요. 사용권은 나의 법적 배우자와 그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유효하다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로 숨조차 멎을 듯한 그의 얼굴을 보며 잔인하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바로 방금 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더 이상 거주 자격이 없는 거죠. 법무팀 사람들은 그냥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 집, 내 회사.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러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계속될 귀곡성을 무시한 채 나는 이현우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손수 쌓아 올린 가짜 천국은 내 앞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지옥에 온 걸 환영해요. 이현우 씨, 이게 당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예요. 나는 그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끝난 듯한 절망이 가득했다.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전에 없던 짜릿한 통쾌함만이 차올랐다. 시어머니의 호화로운 저택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이현우의 사업은 무너졌다. 나는 그가 남자답게 결과를 책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데 익숙한 남자는
막다른 길에 몰리면 더욱 추하고 비열해질 뿐이었다. 나를 되찾기 위해, 아니, 내 뒤에 있는 퀸즈 캐피털을 되찾기 위해 이현우는 내가 예상했지만 동시에 역겨운 결정을 내렸다. 정수진을 희생양으로 내몰기로 한 것이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수진은 연회장에서 받은 충격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태기가 있어 병상에서 조양 중이었다. 나는 가지 않았지만 내가 보낸 변호사가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휴대폰 영상으로 담아왔다. 영상 속에서 이현우는 병실로 뛰어들어가 정수진의 코앞에 대고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천한 것. 내가 아니었으면 은성이가 나랑 이혼하겠어. 회사가 이렇게 되겠냐고. 너 임신했다며? 당장 은성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애 지울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란 말이야. 정수진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다. 이현우, 너 인간이야? 처음엔 누가 나한테 결혼해줄 것처럼 꼬드겼는데 그 촌뜨기 여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겨? 내 뱃속엔 내 아들이 있단 말이야. 두 사람은 병실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였다. 혼란 속에서 이성을 잃은 이현우가 정수진을 거칠게 밀쳤다. 정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고 배를 움켜쥐고 아프다고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금쪽 같은 손주가 잘못될까 봐 미친 듯이 달려들어 이현우를 때리고 욕했다.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정수진을 응급실로 옮겼다. 1시간 후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기묘한 표정으로 나와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현우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환자분은 유산 징후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도왔네. 내 손주가 무사해서. 왜냐하면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 결과 환자분은 임신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위장 기능 장애의 최근 과식으로 인한 복부 지방 축적과 약간의 가스가 찼을 뿐입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은 환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흉측한 분노로 바뀌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손주에 대한 희망, 그토록 헌신적인 며느리였던 나를 내치게 만든 이유가 천인공노할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응급실에서 막 나온 정수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 파렴치한 년. 내가 감히 날 속여? 내 손주 어디 갔어? 내 손주 내놔. 정수진도 자포자기한 듯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와 뒤엉켜 싸웠다. 입에서는 상스러운 욕설이 튀어나왔다. 너는 뭐 좋은 년인 줄 알아? 늙은 여우야. 내 아들 돈 좀 있는 거 아니었으면 누가 널 모시고 살아. 내 아들은 이미 내가 다 빨아먹어서 거덜났다고. 병원의 복도는 난투극의 장이 되었다. 한때 친모녀처럼 굴던 고부는 이제 미친 개처럼 서로를 물어뜯으며 가장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현우는 옆에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내 아파트에서 변호사가 보내온 영상을 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셨다. 정말 장관이었다. 그들이 과거에 내게 가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이 이제 몇 배가 되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서재의 금고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지난 3년간 내가 모아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서 전화를 하거나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생각 없는 투명한 배경처럼 여겼다. 그가 몰랐던 것은 내게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기억력과 숫자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동업자에게 케이맨 제도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자산을 빼돌리는 법, 더 많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법, 허위 세금 계산서로 거액의 법인세를 탈루하는 법 등을 자랑스럽게 떠벌릴 때마다 나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조용히 머릿속에 기록했다.
나는 훔치거나 빼앗을 필요도 없었다. 이 모든 증거는 그가 직접 내게 떠먹여준 것이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상세한 익명제보서로 정리하고 내 기억을 바탕으로 복원한 회사 내부 자금 흐름도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보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국세청의 데스노트가 한번 펼쳐지면 다시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현우가 마주할 것은 파산뿐만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살이가 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밤, 이현우가 내 아파트 건물 아래에 나타났다. 내가 사는 이 펜트하우스는 그가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곳이었다. 결혼 전부터 내가 소유한 개인 자산으로 한강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꼿꼿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값비싼 양복을 흠뻑 적셨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내가 있는 층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애원이 가득했다.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편안한 실크 가운을 입고 따뜻한 거실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방금 우려낸 다즐링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이 순간 감미로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나는 그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둠이 내릴 때부터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그는 아마 내가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바보처럼 달려내려가 우산을 씌워주고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그 한은성은 회사 창립 기념일 밤에 이미 죽었다. 나는 마지막 한 모금의 차를 마시고 커튼을 쳤다. 창밖의 그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차단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아파트 보안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네, 보안센터죠. 펜트하우스 A동 사는 입주민입니다. 건물 아래에 신원불명의 남성이 장시간 머물고 있는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 보여서 휴식에 방해가 되네요.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경비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사모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몇 분 후, 나는 커튼 틈으로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다가가 거의 탈진 상태인 이현우를 땅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죽은 개를 끌어내듯 그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내 이름을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았다. 통쾌함. 이현우가 스스로 만든 진흙탕은 이제 그 혼자서 서서히 가라앉으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이현우와 그의 가족은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뒷이야기를 굳이 찾아보지도 않았다. 국세청과 검찰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장에 가득했던 수수하고 칙칙한 가정주부 옷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그 면 원피스들, 헐렁한 니트들은 현모양처라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씌운 족쇄였다. 이제 나는 내 손으로 그것을 풀었다. 나는 재단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 스커트 세트를 입고 10cm 높이의 지미추 힐을 신고 3년 만에 그곳으로 돌아왔다. 여의도 금융지구에 위치한 퀸즈 캐피털 본사로. 최상층 사무실의 문을 열었을 때 나의 어머니 한미경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잘 관리된 얼굴에 쏟아져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그저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미소 지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내 후계자. 다녀왔습니다. 엄마의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지난 3년 그녀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 놀 만큼 놀았으면 됐어.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 남자일 처리 잘했더구나. 내 딸다워.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내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투자결정회의의 안건은 신동력 테크의 시리즈 B 투자건이었다. 이 회사는 이현우의 미래 벤처가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여겼던 곳이다. 이현우는 이 회사를 억누르기 위해 온갖 비열한 상수를 사용했다. 회의에서 한 임원이 신동력 테크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아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전자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밤새 만든 데이터 분석 모델을 띄웠다. 여러분, 이걸 봐주십시오. 온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있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분석에 따르면 신동력 테크의 핵심 특허 기술은 향후 3년 내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최소 30%를 점유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장의 벽을 깰 자본과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우리 퀸즈 캐피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은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일군 원로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시험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저는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최고 등급인 S급 프로젝트로 이번 투자를 주도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장 마케팅과 유통 채널 구축을 전담할 것입니다. 제 목표는 1년 안에 신동력 테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내 말은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내가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갈고 닦은 카리스마였고 이현우의 아내가 아닌 한은성 본연의 모습이었다. 회의실은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상석에 앉은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만족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알았다. 진짜 현실의 저격수가 돌아왔다는 것을. 몇 달 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퇴근 시간, 내 벤틀리는 서울역 근처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차창 밖은 생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볐다. 무심코 내 시선은 한 익숙한 모습에 꽂혔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낡은 양복을 입고 기름진 머리를 한 남자가 전단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싸구려 상해보험을 홍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얼어 있었고 과거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삶에 짓밟힌 무감각과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이현우였다. 그리고 그의 뒤편 멀지 않은 곳에서 허리가 굽고 낡고 두툼한 패딩을 입은 노파가 쓰레기통 옆에서 폐지와 플라스틱 병을 뒤지고 있었다. 나의 전 시어머니였다. 한때 콩나물 500원 때문에 나를 쥐 잡듯 잡던 그 귀부인은 이제 몇백 원짜리 폐지를 줍기 위해 노숙자와 다투고 있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이현우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차도를 가로질러 차 안에 나와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하늘을 찌를 듯한 원망과 분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으로 변했다.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듯. 그리고 나는 조용히 차창을 올리는 버튼을 눌렀다. 짙은 색의 차창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의 비참한 인생을 내 세계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차를 세울까요? 아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가요. 차는 다시 도로의 흐름에 합류했고 도시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저 멀리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장은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여러 재벌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선 디너 파티에 나는 퀸즈 캐피털의 대표로 참석했다. 나는 강렬한 붉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게 행사장을 누비며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나는 나, 한은성이었다. 내 이름 자체가 최고의 명함이었다. 석 달 만에 신동력 테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전설적인 투자의 여신이 바로 당신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내 곁에서 들려왔다. 나는 돌아섰다.
한 젊은 기업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기품 있으면서도 눈빛은 맑고 진솔했다. 늙은 여우들에게서 보이는 계산과 탐욕이 전혀 없었다. 그는 내가 최근 주목하던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자로 자수성가한 유능한 인재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오래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한은성 대표님. 저는 딥블루 인텔리전스의 대표, 오세준입니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보았다. 깨끗하고 따뜻하며 힘이 느껴지는 손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여유롭게 맞잡았다. 안녕하세요, 오 대표님. 저도 대표님의 회사를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맞잡힌 순간 파티의 조명이 내 얼굴 위로 따뜻하고 밝게 쏟아졌다. 나는 그의 눈에 담긴 진솔한 감탄을 보았고 그의 눈에 비친 자신감 있고 여유로우며 반짝이는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알았다.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은 내 인생 여정의 심한 감기 같은 것이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숨막히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하고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이제 병은 다 나았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